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는 1145년 고려 인종 23년 김부식 등 여러 학자들이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관찬사서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삼국사기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책 중 가장 오래된 사서이며 현존하는 삼국시대 관련 사료 중에서 분량도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일련의 삼국유사와 더불어 삼국시대 연구를 위해서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필수 사료죠. 그동안 삼국사기에 대해서는 유교적 관점에서 쓴 사대주의적 역사서라거나 신라 중심으로 기술했다거나 하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반면 삼국사기가 유교의 도덕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 쓰인 최초의 사서로서 오히려 뒤에 나온 삼국유사보다도 더 발전된 역사의식과 역사서술의 산물이었다는 주장도 있죠. 자, 그럼 삼국사기, 여운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삼국사기 김부식 지음 권순영 편적 발행 타임기획 제1부 왕 1. 신라 최초의 건국자 박혁거세. 신라 최초의 건국자인 박혁거세는 BC 57년 왕위에 올랐다. 왕후는 거서관이며 나이 13살이었고 나라 이름은 선아벌이었다. 예전부터 경주 지역에는 고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에 흩어져 살면서 6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첫째는 알천의 양산촌, 둘째는 돌산의 고어촌, 셋째는 취산의 진지촌, 넷째는 무산의 대수촌, 다섯째는 금산의 가리촌, 여섯째는 명화의산의 고야촌이라 했다. 이것이 지난 6부가 되었다. 고어촌장 소벌공이 양산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이라는 우물 옆에 숲 사이에 말이 꿇어앉아 울고 있었다. 가서 보니 말은 보이지 않고 다만 큰 알이 있을 뿐이었다. 알을 쪼개자 그 속에서 어린 사내아이가 나왔다. 그는 아이를 데려다 길렀다. 아이는 조숙하여 나이 10살 무렵이 되자 이미 상당히 지혜로웠다. 육부 사람들이 그의 출생을 기이하게 여겨 높이 받들다가 곧 임금으로 삼았다. 지난 사람들은 호를 박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큰 알이 박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으므로 그의 성을 박이라고 했다. 거서가는 지난 말로 왕이라는 뜻이다. 또는 귀인을 칭하는 말이라고도 한다. 그의 부인은 아령인데 그녀의 탄생설화 역시 신비하다. 혁거세 5년 봄 정월에 용이 아령 우물에 나타나서 오른쪽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았다. 한 노파가 이를 보고 기이하게 여겨 데려다 길렀는데 우물 이름을 그녀의 이름으로 삼았다. 그녀는 자라면서 덕스러운 용모를 갖추었다. 왕이 이를 듣고 그녀를 왕비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행실이 어질고 내조가 훌륭하여 당시 사람들이 왕과 왕비를 두 사람의 성인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함께 농업과 누에치기를 권장하며 백성을 잘 다스렸다. 혁거세는 61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AD 4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사릉에 장사 지냈다. 치아의 개수로 즉위한 유리 이사금. 신라 제3대 유리 이사금은
남의 왕의 태자이다. 어머니는 운제 부인이고 왕비는 일제 갈문왕의 딸이다. 또는 왕비의 성이 박씨이고 허루왕의 딸이라고도 한다. 남의 왕이 돌아가셨을 때 아들인 유리가 당연히 왕위에 올라야 하는데 유리는 대보 석탈해가 본래 덕망이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왕위를 그에게 사양했다. 석탈해는 임금 자리는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했다. 그들은 시험 삼아 떡을 깨물어 보았다. 그 결과 유리의 입자국이 많았으므로 왕으로 삼고 왕후를 이사금이라 했다. 김대문이 말하기를 이사금이란 우리말로써 곧 이의 자국이란 말이다. 이전에 남의 왕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유리와 사위 탈해에게 내가 죽은 뒤에는 너희들 박과 석 두 성을 가진 사람 중에 나이 많은 자가 왕위를 이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후에 김씨성이 또한 일어났으므로 세 성씨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여 왕위를 잇도록 했다. 이러한 이유로 왕을 이사금이라 불렀다. 라고 했다. 왕은 성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했다. 왕 5년 11월에 국내를 순행하다가 어떤 노파가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말했다. 내가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몸으로 왕위에 앉았으나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없고 노인과 어린이가 이토록 극한 상황에 이르게 했으니 이는 나의 죄이다. 왕은 자신의 옷을 벗어 노파를 덮어주고 밥을 주어 먹게 했다. 그리고 관리에게 명하여 현지에서 호라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 병든 이로서 자활 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문하여 먹을 것을 주어 부양케 했다.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오는 자들이 많았다. 이 해에 백성들의 생활이 즐겁고 편안하여 처음으로 도솔가를 지으니 이것이 노래의 시작이었다. 왕은 정치 제도도 정비했다. 왕 9년 봄에 육부의 이름을 고치고 성을 하사했다. 양산부는 양부로 고치고 이씨성을 하사했고 고허부는 사량부로 고치고 최씨성을 하사했고 대수부는 점량부로 고치고 손씨성을 하사했고 간진부는 본피부로 고치고 정씨성을 하사했고 가리부는 한기부로 고치고 배씨성을 하사했고 명활부는 습비부로 고치고 설씨성을 하사했다. 또한 관직을 17등으로 나누었다. 왕은 육부를 정하고 이를 두 편으로 나누어 두 왕녀에게 각각 부내의 여자들을 거느려 편을 짜게 했다. 이들 두 편은 가을 7월 16일부터 매일 새벽에 큰 부의 뜰에 모여 길쌈을 시작하여 밤 10시경에 끝냈다. 그들은 8월 15일이 되면 길쌈을 얼마나 했는지 심사했으며 길쌈을 적게 한 편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 길쌈을 많이 한 편에게 살이했다. 이때 노래와 춤과 여러 가지 오락을 했는데 이 행사를 가배라고 했다. 진편에서는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면서 탄식하는 소리로 회소회소라고 했다. 그 소리가 슬프고도 우아하여 뒷날 사람들이 이 곡에 노랫말을 붙이고 회소곡이라고 했다. 왕 34년 가을에 병환이 나자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석탈에는 신분이 왕실의 사람이요.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고 공을 여러 번 세웠다. 나의 두 아들은 재능이 그를 따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죽은 뒤에는 석탈해를 왕위에 오르게 하라. 나의 유언을 잊지 말라. 그해 10월 왕이 별세하자 사릉원 안에 장사 지냈다. 까치와 함께 등장한 탈의 이사금. 탈의 이사금은 토해라고도 하며
성은 석씨이고 왕비는 아효 부인이다. 석탈에는 본래 다파나국에서 태어났다. 이 나라는 외국의 동북쪽으로 천리 밖에 있다. 본래 그 나라 왕은 여인국의 왕녀를 아내로 삼았는데 임신한 지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다. 왕은 사람이 알을 낳았으니 이는 상서로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라고 말했다. 왕비는 알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비단으로 알과 보물을 함께 싸서 상자에 넣어 바다에 띄어보냈다. 상자는 처음에 금관국 해변에 닿았다. 금관 사람은 이를 괴이하게 여겨 거두지 않았다. 상자는 다시 지난해 아진퍼 어구에 닿았다. 이때가 곧 혁꽃의 39년이었다. 해변에 사는 한 할머니가 상자를 열어보니 어린아이가 들어있었다. 할머니는 아이를 데려다 길렀다. 아이가 어른이 되자 키가 9척이나 되었으며 기상과 정신이 훌륭하고 남보다 지혜로웠다. 어떤 사람이 이 아이의 성씨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처음 상자가 해변에 닿았을 때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짖으며 따라다녔으니 까치 작자를 줄여 석으로 성을 삼는 것이 좋겠고, 또한 상자를 풀고 나왔으니 벗을 탈과 풀해로 이름을 짓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해 그렇게 했다. 석탈에는 고기잡이를 하여 어머니를 봉양했다. 그는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골격과 관상이 특이하니 공부를 열심히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학문에 전념하고 지리에 대한 지식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양산 아래에 있는 호공의 집을 보고 그곳의 집터가 좋음을 알았다. 그는 꾀를 써서 집터를 얻어 그곳에서 살게 되었으며 이 땅은 뒷날 월성터가 되었다. 남해 차차옹 5년에 이르러 석탈해가 어질다는 소문이 나자 왕은 자기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다. 유리 이사금 7년에 그를 등용하여 대보로 임명하고 정사를 맡겼다. 유리 이사금 34년 왕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말했다. 선왕은 내가 죽은 후에 아들과 사위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고 현명한 자에게 왕위를 잇게 하라고 유언했다. 이리하여 내가 먼저 왕위에 올랐다. 이제는 마땅히 왕위를 탈해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석탈해가 왕위에 올랐다. 왕이 된 석탈해는 외국과 친교를 맺고 사신을 교환했으며 왕 8년 백제가 공격해오자 이를 물리치기도 했다. 왕 9년 왕은 밤에 금성 서쪽 시림의 나무 사이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날이 셀 무렵에 호공을 보내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했다. 호공이 가보니 나뭇가지에 금빛 나는 작은 상자가 걸려 있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호공이 돌아와 이를 보고하자 왕은 사람을 보내 그 상자를 가져와 열게 했다. 그 속에는 어린아이가 들어있었는데 용모가 뛰어났다. 왕이 기뻐하며 측근들에게 이 아이는 하늘이 나에게 아들로 준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고 아이를 거두어 길렀다. 아이는 자라면서 총명하고 지략이 뛰어났다. 그의 이름을 알지라고 했다. 그는 금빛 나는 상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을 김이라고 했다. 시림을 고쳐 계림이라 부르고 이를 국호로 했다. 석탈해가 제위 24년 만에 죽자 경주 북쪽 양정 언덕에 묻혔다. 신라라는 국호를 정한 지증 마립간. 지증 마립간의 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지대로이다. 내물왕의 증손이며 어머니는 눌지왕의 딸인 김씨 조생 부인이다. 왕비는 박씨 연제 부인으로 등은 이찬의 딸이다.
왕은 체격이 크고 담력이 뛰어났다. 전 임금이 죽고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 그의 나이는 64세였다. 지증왕은 재위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했다. 첫째는 경제의 발전이다. 왕 3년 봄 3월에 순장을 금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전에는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각 5명씩을 순장했는데 이때에 와서 폐지했다. 또한 왕은 농업에 힘써 지방 관리들에게 농사를 권장토록 했으며 처음으로 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기 시작했다. 이로써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왕 6년에는 관련 부처의 명에 얼음을 저장하게 하고 선박의 이용을 장려했다. 이듬해에는 수도의 동쪽에 시장을 열기도 했다. 이처럼 경제 발전에 힘쓴 결과 백성들의 생활은 보다 윤택해질 수 있었다. 둘째로 왕은 신라라는 나라 이름과 왕이라는 호칭을 정했다. 왕 4년 겨울 10월에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시조가 나라를 창건한 이래 나라 이름을 아직 정하지 못한 채 사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로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신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신은 덕업이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뜻이요 라는 사방을 모두 덮는다는 뜻이므로 신라를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로부터 여러 나라의 군주를 살펴보면 모두 제나 왕이라 칭했는데 우리 신라만 건국때부터 지금까지 22대가 되도록 여전히 방언으로 왕후를 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신하들이 한뜻으로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올리니 변경하소서. 왕은 이를 따랐다. 셋째로 왕은 지방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을 직접 다스렸다. 즉, 왕 6년에 주와 궁과 현의 제도를 정하고 실직주를 설치해 이사부를 군주로 임명했다. 이는 그간 간접 통치하던 지방을 왕의 지배하에 직접 두게 된 것으로서 중앙 집권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왕 15년에는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하고 육보와 남쪽 지방의 주민들을 옮겨 살게 했다. 넷째로 왕은 우상국을 정복했다. 우상국은 명주의 동쪽 바다에 있는 섬인데 울릉도라고도 한다. 그 섬은 사방 100리인데 그들은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었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생각하기를 우상국 사람들이 우둔하고도 사나움으로 위세로 다루기는 어려우며 계략으로 항복하게 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는 곧 나무로 허수아비 사자를 만들어 병선에 나누어 싣고 우상국의 해안에 도착했다. 그는 거짓말로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를 풀어 너희들을 밟아 죽이겠다. 라고 말했다. 우상국의 백성들은 두려워 곧 항복했다. 이때가 왕 13년 여름 6월이었는데 우상국은 귀순하여 매년 토산물을 곡물로 바치기로 약속했다. 왕 15년 왕이 별세하자 시호를 지증이라 했다. 신라의 시호법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처럼 지증왕은 여러 제도를 정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후 신라는 크게 발전하게 된다. 오.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 신라 제23대 법흥왕의 이름은 원종이며 지증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연제 부인이며 왕비는 박씨 보도 부인이다. 왕은 키가 7척이고 성품이 관대하여 사람 사귀기를 좋아했다. 법흥왕은 아버지 지증왕의 뒤를 이어 정치 제도를 정비했다. 왕 4년 병부를 설치해 군사력을 왕 아래에 일원화했으며 왕 7년 율령을 반포하고 관리들의 관복을 제정했다. 왕 15년에는 불교를 공인했는데 이 역시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다. 삼국시대 초창기에는 족장들의 세력이 컸고
각 부족마다 독자적인 신을 모시고 있었다. 불교라는 고등 종교의 수입은 사상을 일원화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다. 이에 고구려나 백제 왕실에서는 불교를 적극 받아들여 일찍부터 불교가 성행했다. 그러나 신라는 토착 세력의 힘이 강해 불교 공인이 쉽지 않았다. 그 어려웠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의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눌지왕 때였다. 고구려의 승려 무코자가 일선군에 들어왔다. 그곳 사람 모래가 집안에 굴을 파서 방을 만들고 그를 편히 모셨다. 이때 양나라에서 신라의 사신을 보내 의복과 향을 주었으나 임금이나 신하들이 그 향의 이름과 용도를 알지 못했다. 왕은 관리에게 향을 주어 여러 곳을 다니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했다. 무코자가 이를 보고 그 이름을 말해주면서 이것을 태우면 향기가 피어나고 그 정성이 신성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태우며 원하는 바를 기원하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공주가 병으로 위독했다. 왕은 무코자에게 향을 태우며 기도하게 했는데 공주의 병이 치유되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며 무코자에게 예물을 후하게 주었다. 무코자가 물러나와 모래를 보고 예물을 주면서 나는 지금 갈 데가 있어 작별코자 한다 하고 말했다. 잠시 후에 그가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비처왕 때에는 아도화상이라는 사람이 역시 모래의 집에 왔다. 그의 모습이 무코자와 비슷했는데 몇 년 동안 살다가 아무런 병도 없이 죽었다. 그를 모시던 세 사람이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불경과 계율을 강독하니 가끔 불법을 신봉하는 자가 나타났다. 이때 이르러 왕도 역시 불교를 흥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여러 신하들이 불교를 믿지 않고 반대가 많았으므로 왕은 난처했다. 왕의 근신 이차돈이 왕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소신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들의 분분한 견해를 하나로 모으소서 라고 했다. 왕은 도를 일으키려는 것인데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대답했다. 이차돈은 만약 불교의 도가 시행된다면 소신이 죽더라도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왕은 여러 신하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그들은 모두 요즘 중의 무리를 보면 머리를 깎고 이상한 복장을 했으며 말하는 것이 기괴하니 이는 진실한 도가 아닙니다. 이제 만약 그들을 방치한다면 후회할 일이 생길까 염려되오니 저희들은 비록 중죄를 당할지라도 감히 명령을 받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차도는 홀로 지금 여러 신하들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무릇 비상한 사람이 있을 후에야 비상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불교의 심오한 경지를 들어보면 이를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왕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강경하여 꺾지 못하겠고 너는 혼자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두 편을 모두 따를 수는 없다. 라며 마침내 형리에게 그의 목을 베도록 했다. 이차돈이 죽음을 앞두고 말했다. 나는 불법을 위하여 형벌을 받는다. 만일 부처의 영험이 있다면 내가 죽고 나서 반드시 기이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차돈의 목을 베자 목을 벤 곳에서 피가 솟아나왔는데 그 색깔이 젖빛처럼 희었다. 사람들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다시는 불사를 비방하거나 헐뜯지 못했다. 이로써 드디어 신라의 불교가 공인됐다. 왕은 이듬해 살생을 금하는 명령을 내렸다. 왕 19년에는 금관가야 왕인 김구해가 왕비 및 세 아들과 함께 나라의 보물을 가지고 신라에 귀부했다. 왕은 이들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본국을 시급으로 삼게 했다. 그 아들 김무력은 조정의 벼슬 하여 각간에까지 이르렀다. 왕 22년에는 처음으로 연호를 칭하여 건원이라 했다. 왕이 돌아가시자 불교를 일으켰다는 의미에서 시호를 법훈이라 했다.
6. 화랑제도를 창설한 진흥왕. 부단한 영토 개척과 순수비 건립. 제24대 진흥왕의 이름은 삼맥종 또는 신맥부이며 아버지는 버풍왕의 동생인 입종 갈문왕이고 어머니는 버풍왕의 딸 김씨이다. 왕비는 박씨 사도부인이다. 7살에 즉위했으므로 버풍왕비가 섭정했다. 진흥왕의 가장 큰 업적은 활발한 정복 사업을 통해 신라의 영토를 넓혔다는 점일 것이다. 왕 12년 왕은 거칠부 등 8명의 장군에게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게 했다. 이 결과 백제는 한강 하류의 땅 일부를 되찾고 신라는 중령 이북 10군을 점령했다. 그러나 왕 14년 왕은 백제가 수복한 한강 유역을 기습하여 점령한 뒤 이곳에 신주를 설치하고 김유신의 조부인 김무력에게 지키게 했다. 백제의 성왕은 신라의 배신에 분노하며 다음에 대가야와 연합하여 신라로 쳐들어왔다. 그러나 신라군은 관산성 싸움에서 이들을 크게 물리쳤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로 신라는 한강 유역에 대한 지배권을 독점했으며 성왕이 전사한 백제는 신라와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한편 왕은 가야지방도 정복했다. 왕 16년 비사벌에 줄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왕 23년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진흥왕은 정복전쟁을 통해 편입된 영역에 순수비를 세웠다. 이는 확장된 강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북한산, 창녕, 황초령, 마운령의 비가 있다. 이로써 진흥왕 때의 영토가 멀리 함경도 지역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업적이 있었다. 왕 6년 7월 이찬 이사부가 왕에게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들의 선악을 기록하여 좋고 나쁜 것을 만대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책으로 편찬해 놓지 않는다면 후손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왕이 깊이 동감하고 대하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학자들을 널리 모아 그들에게 국사를 편찬하게 했다. 이로써 왕실의 정통성과 위엄은 더욱 강조될 수 있었다. 왕은 음악에도 관심을 보였다. 왕 12년 3월, 왕이 순행 중에 낭성에서 묵으며 우륵과 그의 제자인 이문이 음악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특별히 그들을 초청했다. 왕은 하림궁에 머무르며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 두 사람은 각각 새 노래를 지어 연주했다. 이에 앞서 가야국의 가실왕이 12달을 음률로 상징하는 12현금을 만들고 우륵에게 이에 맞는 악곡을 짓게 했었다. 그러나 가야국이 어지럽자 우륵은 악기를 가지고 신라로 귀순해왔다. 이에 따라 그 악기의 이름을 가야금이라고 했다. 왕은 계고, 법지, 만덕 세 사람을 우륵에게 보내 음악을 배우도록 했다. 우륵은 그들의 재능을 참작하여 계고에게는 가야금을, 법지에게는 노래를,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쳤다. 학업이 끝나자 왕이 그들에게 연주하게 하고는 전일 낭성에서 듣던 소리와 다름이 없다 라고 말하며 후하게 상을 주었다. 화랑제도의 창설. 한편 왕은 인재등용의 방편으로 원화제도를 창설했다. 왕 37년의 왕은 인재를 알아볼 방법을 연구하다가 젊은이들이 친구끼리 모여 어울리도록 하고 그들의 행동거지를 살펴본 후에 적절한 자를 청거하여 임용하기로 했다. 이리하여 마침내 남모와 준정이라는 두 미녀를 선발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300여 명의 무리를 모았다. 그런데 두 여자가 미모를 다투어 서로 질투하다가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하여 억지로 술을 권했다. 준정은 남모가 취한 후에 그녀를 끌어내어 강물에 던져 죽였다. 준정은 사형에 처해지고 모인 무리들은 화목하지 못하여 해산했다. 그 후 다시 얼굴이 잘생긴 남자를 뽑아 곱게 단장해 화랑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하고 그를 떠받들게 했다. 그러자 무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들은 덜어는 도덕과 의리를 서로 연마하고 덜어는 노래와 음악을 서로 즐기면서 산수를 찾아 유람하여 먼 곳이라도 그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인품의 옳고 그름을 알게 되었으니 그 중에서 선량한 인물을 택하여 조정에 추천했다.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에서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이에서 생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최치원의 날랑비 서문에는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했다. 이 교를 창설한 내력은 선사에 자세히 밝혀져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유불선의 세 가지 교를 포괄하여 중생을 교화하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집에서는 효도하고 집 밖에 나아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뜻이요. 무의의 일에 처하며 말을 하지 않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노자의 뜻이요. 모든 악행을 하지 않고 모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은 석가의 교화와 같은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나라 영고증의 신라국기에는 귀인의 자제 중에서 훌륭한 자를 선발하여 곱게 꾸민 다음 이름을 화랑이라 하여 백성들이 모두 떠받들어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왕은 또한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했다. 왕 14년 월성 동쪽에 새 궁궐을 짓던 중 황룡이 나타나므로 계획을 바꾸어 절을 짓게 하고 이름을 황룡사라고 했다. 왕은 말년에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스스로 법운이라 이름한 채 생애를 마쳤다. 왕비 역시 승려가 되어 영흥사에 거주했다. (7) 지혜로운 선덕여왕. 신라 제27대 선덕왕의 이름은 덕만이며 진평왕의 맏딸이다. 어머니는 김씨 마야 부인이다. 덕만은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고 명민했다. 진평왕이 별세했으나 아들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그녀를 왕위에 오르게 하고 성조 황고라는 칭호를 올렸다. 선덕여왕의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들이 있다.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모란꽃 이야기이다. 선덕여왕이 공주 시절에 부왕이 당나라에서 온 모란꽃 그림과 꽃씨를 얻어 그녀에게 보였다. 공주는 이 꽃이 비록 곱기는 하지만 틀림없이 향기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왕은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라고 물었다. 그녀는 꽃을 그렸으나 나비가 없기에 알았습니다. 무릇 여자가 아름다우면 남자가 따르고 꽃의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 꽃이 무척 고운데도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으니 이는 틀림없이 향기가 없는 꽃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씨앗을 심었는데 과연 그녀가 말한 것과 같았다. 공주의 앞을 내다보는 식견이 이와 같았다. 또 하나는 개구리 울음에 대한 것이다. 왕 5년 여름 5월, 개구리 떼가 대궐 서쪽 옥문지에 많이 모였다. 왕이 이를 듣고 좌우 측근들에게 개구리의 성난 눈은 병사의 모습이다. 내가 일찍이 서남쪽 변경에 옥문곡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있다고 들었다. 이웃나라 군사가 혹시 이 골짜기에 잠입한 것이 아닌가 싶구나. 라고 말했다. 그리고 곧 장군 알천과 필탄에게 그곳에 가서 수색하게 했다. 그곳에는 과연 백제 장군 우소가 독산성을 습격하기 위하여 군사 500명을 이끌고 와서 숨어 있었다. 알천이 이를 습격하여 모두 죽였다. 여왕은 지혜로웠으며 백성도 사랑했다. 왕일년 가뭄이 심하자 전국에 사신을 보내어 호라비, 과부, 고아, 혼자 사는 노인 등을 위로하고 구제했으며 2년에는 죄수를 크게 사면하고 국내의 모든 주군에 1년간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당나라의 유학생과 유학생을 파견해 선진 문물을 배워오도록 했다. 왕 9년 여름 5월, 왕은 귀족의 자제들을 당나라에 보내 국학에 입학시켜 주기를 요청했다. 이때 당나라 태종은 천하의 유명한 학자들을 모아 학관으로 임명하고 국자감에 자주 가서 그들에게 강론을 하게 했으며 학생들 중 예기나 춘추 좌시전 가운데 한 가지 이상 능통한 자에게는 모두 관직을 주고 학사 1200간을 증축하고 학생을 3260명으로 증원했다. 이리하여 사방의 학자들이 당나라의 수도로 모였으며 신라에서도 많은 자제들이 당에 건너가 유학했다. 또한 여왕은 분황사, 영묘사 등 수많은 절을 건립하고 황룡사 구층탑을 만들었다. 이들은 모두 부처의 힘에 의지해 외적의 침입을 막고 삼국 통일을 이룩하려는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라인들의 간절한 소망은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 시기 신라는 거듭되는 백제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백제의 의자왕은 진흥왕 때 일에 묵은 원한을 갚고자 틈만 나면 신라를 공격했다. 왕 11년에 의자왕은 군사를 크게 일으켜 서쪽 지방의 40여 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8월에는 다시 고구려와 공모하여 당항성을 빼앗아 신라가 당으로 가는 길을 막고자 했다. 또 이달에 백제 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하성을 공격하고 점령했다. 대하성을 지키던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죽음을 당했으며 김춘추는 원수를 갚기 위해 적대 관계였던 고구려에 들어가 군사를 빌리려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실패로 끝났고 신라는 이후 대당 외교에 사활을 걸게 된다. 왕 16년 봄 정월에 비담과 염종 등이 여왕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구실로 군사를 동원하여 반역을 도모했다. 이 반란은 김유신과 김춘추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왕은 세상을 떠났다. 삼국사기의 편찬자 김부식은 여왕의 통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하늘의 원리로 말한다면 양은 강하고 음은 부드러운 것이며 사람의 원리로 말한다면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한 것이다. 어찌 늙은 할미가 규방을 나와 국가의 정사를 처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인가. 신라는 여자를 추대하여 왕위에 앉게 했다. 이는 실로 어지러운 세상에나 있을 일이었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서경에는 암탉이 새벽에 운다고 했고 주역에는 암태지가 껑충거린다고 했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즉 김부식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식의 철저한 남존여비적 유교의 관점에서 여왕의 통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녀 평등인 시대인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생각이다. 선덕여왕은 뛰어난 예지력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녀가 건립한 황룡사 구층탑은 통일전쟁 시 신라인들의 정신적 지주였고 여왕 당대에 당에 유학한 학자와 승려들은 이후 신라 사회의 귀중한 인재가 되었다. 통일군주 태종 무열왕 김유신과의 인연. 신라 제29대 태종 무열왕의 이름은 춘추이며 진지왕의 아들인 이찬 용춘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진평왕의 딸 천명 부인이며 왕비는 김유신의 누이인 문명 부인이다. 왕은 용모가 영특하고 당당했으며 어려서부터 세상을 다스릴 만한 포부가 있었다. 김춘추와 문희의 혼인 이야기는 유명하다. 김유신의 맏누이 보희가 꿈에 서영산 꼭대기에 올라앉아 오줌을 누웠는데 그 오줌이 흘러 나라 안에 두루 퍼졌다. 그녀는 꿈을 깨고 난 후에 동생 문희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동생은 장난삼아 내가 언니의 꿈을 사고 싶다라고 말하고 꿈값으로 비단 치마를 주었다.
며칠 뒤에 김유신이 김춘추와 공을 차다가 김춘추의 옷고름을 밟아 떨어뜨렸다. 김유신이 우리 집이 마침 가까운 곳에 있으니 가서 옷고름을 달자 하며 김춘추와 함께 집으로 왔다. 그는 만누이 보이를 불러 바늘과 실을 가지고 와서 옷을 꿰매도록 했다. 그러나 보이는 일이 있어 나오지 못하고 동생이 대신 바느질을 했다. 김춘추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여 곧 혼인을 청하여 혼인식을 올렸다. 처남과 매제가 된 김유신과 김춘추는 더욱 가까워졌다. 고구려에 군사를 요청하러 가다. 선덕대왕 11년, 백제가 대량주를 격파했다. 그때 김춘추의 딸 고타소낭이 남편 품석을 따라 죽었다. 김춘추는 이 소식을 듣고 온종일 기둥에 기대 서서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사람이나 물체가 앞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얼마 후에 대장부가 어찌 백제를 이길 수 없으랴. 하고는 곧 왕에게 나아가 명령을 내려주신다면 제가 고구려에 가서 군사를 요청하여 백제에 대한 원한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왕은 이를 허락했다. 길을 떠나기 전에 김춘추가 김유신에게 말했다. 나와 공은 일심동체로서 나라의 기둥이요. 이번에 내가 만약 고구려에 들어가 불행한 일을 당한다면 공이 무심할 수 있겠소. 김유신이 대답했다. 공이 만일 돌아오지 못한다면 저의 말발굽이 반드시 고구려 백제 두 왕의 궁정을 짓밟을 것이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백성들을 대하겠소. 김춘추가 감격하고 기뻐하여 김유신과 함께 서로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마시며 맹세했다. 내가 60일이면 돌아올 것이오. 만일 이 기한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다면 다시 만날 기약이 없을 것이오. 그들은 작별했다. 김춘추가 훈신 사관과 함께 고구려의 사절로 가는데 대매현에 이르니 고을 사람 두사지 사관이 푸른배 300보를 주었다. 고구려 땅에 들어가니 고구려 왕이 태대대로 계금을 보내 머물 곳을 정해주고 또 연회를 열어 우대했다. 어떤 사람이 고구려 왕에게 말했다. 신라 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가 온 것은 아마도 우리의 형세를 정탐하려는 것 같으니 왕께서는 잘 처리해 후환이 없게 하소서. 왕은 김춘추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여 곤혹스럽게 하고자 그에게 물었다. 마목형과 중령은 본래 우리나라 땅이니 만약 이를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못하리라. 김춘추가 대답했다. 국가의 영토는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은 감히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왕이 분노하여 김춘추를 가두었다. 김춘추는 고구려 왕이 총애하는 신하 선도회에게 몰래 푸른 배 300보를 주었다. 선도회는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자 농담처럼 말했다. 그대도 일찍이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옛날 동해 용왕의 딸이 심장에 병이 났는데 의사가 토끼의 간을 얻어 약에 섞어 먹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토끼가 없으니 어찌할 수 없었는데 그때 마침 거북 한 마리가 용왕에게 아뢰어 제가 그것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북이는 마침내 육지로 나와서 토끼를 보고 말했습니다. 바다에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맑은 샘과 흰 돌이 있고 무성한 숲과 맛있는 과실이 있다. 추위와 더위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침범할 수 없다. 네가 갈 수만 있다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북이는 토끼를 등에 업고 2, 3리쯤 헤엄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북이는 토끼를 돌아보며
지금 용왕의 딸이 병에 걸렸는데 토끼 간으로 약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를 마다 않고 너를 업고 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듣고 토끼가 말했습니다. 나는 천지신명의 후예인지라 오장을 꺼내어 씻어서 다시 넣을 수 있다. 일전에 속이 약간 불편한 듯하여 잠시 간과 심장을 꺼내어 씻은 후에 바위 밑에 두었다. 그런데 너의 달콤한 말을 듣고 곧바로 오는 바람에 간이 아직도 거기에 있으니 어찌 돌아가서 간을 가지고 오지 않으랴. 그렇게 하면 너는 구하려는 약을 얻게 되고 나는 간이 없더라도 살 수 있으니 어찌 서로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거북이 그 말을 고지 듣고 돌아갔는데 그 언덕에 오르자마자 토끼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며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리석기도 하구나 내 놈은. 어찌 간이 없이 사는 놈이 있겠느냐. 거북은 이 말을 듣고 멍해져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춘추는 이 말을 듣고 그의 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왕에게 글을 보내 말했다. 조령과 중령은 본래 대국의 땅입니다. 신이 귀국하여 우리 왕에게 이를 돌려보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믿음지 않다면 저 태양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왕은 그제서야 기뻐했다. 김춘추가 고구려에 간 지 60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김유신은 국내의 용사 3,000명을 선발해 놓고 말했다. 위기를 당하면 목숨을 내놓고 어려움을 당하면 한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 열사의 뜻이라고 나는 들었다. 한 명이 목숨을 바쳐서 100명을 대적하고 100명이 목숨을 바쳐서 1000명을 대적하고 1000명이 목숨을 바쳐서 10,000명을 대적한다면 천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금 이 나라에 어진 재상이 타국에 구금되어 있는데 어찌 두렵다 하여 이를 도모하지 않겠느냐. 이에 모든 사람들이 비록 10,000번 죽고 1번 사는 일에 나아갈지라도 어찌 감히 장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김유신은 마침내 왕에게 떠날 날짜를 정해주기를 요청했다. 이때 고구려의 첩자인 승려 덕창이 고구려의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고구려의 왕에게 알리도록 했다. 고구려의 왕은 전날 김춘추의 맹세를 들었고 또한 첩자의 말을 들은지라 그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후한 예로 대우하여 김춘추를 귀국해 했다. 고구려 국경을 벗어나자 김춘추가 전송하러 나온 자에게 말했다. 내가 백제에게 원수를 갚기 위하여 고구려에 와서 군사를 요청했으나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은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전에 왕에게 보낸 글은 죽음을 모면하려는 것이었을 뿐이다. 염종과 비담에 난 진압. 선덕여왕 16년 대신인 비담과 염종 등은 여왕이 정치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군사를 동원하여 폐위하려 했다. 왕은 궁 안에서 이들을 방어했다. 비담 등은 명활성에 주둔하고 왕의 군사는 월성에 진을 친 채 열흘 동안 공방전이 계속되었으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밤중에 큰 별이 월성에 떨어졌다. 비담 등은 사졸들에게 별이 떨어진 자리에는 반드시 피가 흐른다는 말이 있으니 이는 여왕이 패전할 징조이리라. 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병조들의 함성이 천지를 흔들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두려워했다. 김유신이 왕을 뵙고 말했다. 길흉에는 일정한 법칙이 없으니 오직 사람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덕은 요사스러운 것을 이기니 별의 변괴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는 근심하지 마소서. 김유신은 말을 마치고 허수아비를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 연에 실어서 띄어보냈다. 마치 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그는
어젯밤에 별이 떨어졌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소문을 내게 하여 적들에게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했다. 김유신은 또한 흰 말을 잡아 별이 떨어진 자리에 제사를 지내면서 다음과 같이 기원했다. 천도에는 양이 강하고 음이 부드러우며 인도에는 임금이 높고 신하가 낮습니다. 만일 이 순서를 바꾸면 큰 변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비담의 도당이 신하로서 임금을 모해하며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범하니 이는 이른바 난신적자로서 사람과 신령이 함께 미워할 일이요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못할 일입니다. 지금 하늘이 이에 무심하여 도리어 별의 변개를 왕성히 보인 것이라면 이는 신이 믿을 수 없는 일이니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위엄으로서 인간이 소망하는 대로 선을 선으로 여기고 악을 악으로 여기게 하여 신령을 탓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기도를 마친 그는 병사들을 독려해 싸우게 했다. 비담 등은 패하여 도망했다. 김유신은 그들을 추격하여 목을 베고 구족을 멸했다. 즉위와 백제정벌. 염종과 비담이 난 후 선덕여왕은 승하하고 진덕여왕이 즉위했다. 김춘추는 이 시기 당나라와의 외교를 이끌었다. 이 공로로 김춘추는 진덕왕 사후 여러 진골 귀족들을 제치고 왕이 될 수 있었다. 처음에 진덕왕이 사망하자 여러 신하들이 이찬 알천에게 섭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알천은 굳이 사양하며 나는 늙었고 이렇다 할 만한 덕행도 없다. 지금 덕망의 두텁기로는 김춘추공만한 이가 없다. 그는 실로 세상을 다스릴 영걸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신들이 김춘추를 받들어 왕으로 삼으려 하니 그는 3번이나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왕위에 올랐다. 무열왕은 왕위에 오르자 돌아가신 아버지 용춘을 문흥대왕으로, 어머니 천명부인을 문정태우로 추중하고 아들들의 벼슬을 높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다. 그리고는 김유신을 상대 등에 임명하고 당나라와 화친하는 정책을 계속했다. 왕 2년, 고구려가 백제 말괄과 연합하여 신라 북쪽 경계지방의 33성을 공격하자 신라는 당나라에 구원병을 청했고 이에 당나라 군사가 고구려를 공격했다. 왕 6년, 백제가 자주 신라의 변경지방을 침범하자 왕은 당나라의 군사를 청하여 왕 7년부터 본격적인 백제 정벌을 추진했다. 3월에 소정방을 비롯한 수군과 육군 13만 명이 백제를 공격했다. 5월에 왕은 친히 태자 범민 및 김유신, 진주 등과 더불어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 정벌에 합류했다. 7월에 김유신은 황산벌에서 계백의 5천 결사대를 격파하고 당나라 군사와 함께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함락시켰다. 이어서 웅진성으로 피난했던 의자왕 및 왕자의 항복을 받음으로써 마침내 백제를 멸망시켰다. 무열왕은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59세로 죽었다.